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급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김구의 나의 소원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 보시면 나의 소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나와요. 김구의 소원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되느냐라고 해서 김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서 서로 연대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참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 문구가 참 와닿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고구려가 이제 명을 다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소설도 뭐 그런 류의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생각하면 이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네, 그 만주, 그 드넓은 만주 땅, 그 만주 땅을 말 타고 달렸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노라면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죠? 나도 만주에 가서 말 한번 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정복자의 어떤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주를 어떻게 그럼 다시 찾겠습니까? 전쟁하나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그 정복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고구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평화와 연대를 가야 되는 어떤 이 시점에서 조금은 좀 다른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문화, 이런 문화들이 주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어떤 관점으로 조금은 회귀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한류 해가지고 참 이 주변 국가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잖아요. 저는 그 김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복적인 무력으로 또는 경제력으로 어떤 정복을 해서 다 되찾자 이런 어떤 관점 속에서 고구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졌던 그런 문화들이 주변 국가에 어떤 영향을,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에 많은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그런 문화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또 고구려사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렬한 민족주의자이신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은 좀 답답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김구의 나의 소원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저의 입장도 한번 다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찌건 간에 이 고구려와 백제가 명이 다하는 날입니다. 어찌 본다면 참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신라가 살아남은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호기심은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은 어땠느냐,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신라가 결국 통일했느냐 라는 걸 한번 배워볼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라는요 가장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가장 후진적인, 가장 출발이 늦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신라가 결국 삼국을 통일하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뭘까? 역사와 닮은 우리의 인생은 또 뭘까? 인생 역전! 가능하다 이거죠. 신라를 통해서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구려 백제가 비록 망했지만요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고구려 백제의 부흥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제의 그 삼천궁녀 있잖아요. 그 이야기. 정말 낙하함에 풍덩풍덩 몸을 던져 죽었을까요? 그런 얘기도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네. 어쩌거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나라들이 지금 지워지는 그런 순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호기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최종 승자 결정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떤 그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3개국 중에서 최종적 승자는 누가 될까요? 뭐 여러분 답은 뭐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제가 7개의 장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7개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장면. 먼저 여러분들 6세기와 7세기의 당시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6세기와 7세기의 당시 국제 외교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십자 외교다. 십자 외교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십자 외교다. 자, 어떻게 십자 외교의 용어가 나오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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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짠, 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일단 고구려가 있어야 되겠죠. 예, 고구려가 있고요. 예, 그 다음이 백제가 있고요. 그리고 신라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요. 수나라와 당나라가 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수 이후에는 이제 당나라가 되죠. 예, 바로 바뀌게 됩니다. 이 수에서 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또 고구려이기도 해요. 예. 수나라가 너무 오버했죠. 예. 어떻게든 고구려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먼저 무너지죠. 네, 먼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예, 수나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당시에 이 수당 이런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고구려가요. 이 그 배후라고 할 수 있는 이 돌궐이죠, 돌궐. 이 돌궐과 또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친선 관계는 제가 이 파란색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자, 돌궐과 고구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와 백제, 여제 동맹이에요. 그 다음에 백제의 늘 가까운 이웃 일본. 이렇게 해서 하나의 축이 형성되는 거예요. 남과 북의, 북과 남의 어떤 그 축이 쭉 형성되고 있죠. 반면에 지금 이 수나라, 당나라, 특히 당나라죠. 당나라와 또 이 신라가 또 이 축을 또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십자 외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국제 관계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자, 이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드디어 나당 연합이 결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장면을 한번 살펴보고요. 첫 번째 장면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요. 네, 첫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 자, 두 번째는 이제 나당 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나당 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참 이것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이 나당 연합은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인데요. 7세기 초입니다. 7세기 초에 말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갖추게 됩니다. 이 7세기 초에 말이죠. 이때 이제 어떤 그 왕들이 있었냐면요. 신라에는 선덕 여왕이 있었어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에는요. 백제에는 그 이름도 참 유명한 바로 의자왕이 있었습니다. 네, 의자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에는요. 실세, 왕은 아니지만 실세, 바로 연개 소문이 버티고 있었죠. 자,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형국이었는데 이때 이 의자왕이요. 여러분들 이 의자왕 하면은
아까 제가 호기심에 설명드리지만 삼천궁년을 탁 거느리고 에헤라 저기야 뭐 이랬던 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역사는 여러분들 승자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결국 백제는 패배의 자였습니다. 그 패배자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승자의 입장 속에서는요. 마음껏 조롱할 수도 있고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 많이 하겠죠.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의자왕이 이제 이 중국에 끌려갈 때요, 여러분들 많은 백제민들이 와서 의자왕이 떠나는 그 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삼천궁녀 껴안고 말이야 맨날 그 향락과 부패에 쩌들었던 그 왕이 잡혀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뭔가 의자왕은 나름대로의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한 장면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때 이 의자왕이요. 이 신라를 압박하고 들어오는 게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압박하고 들어오는 게 엄청납니다. 이 신라를 압박하고 들어오는 게요. 예. 그래서 선덕 여왕이 이때 정말 위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경남 지역을 막 그냥 휩쓸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의자왕이 쫙 들고 오는 것이죠. 신라로서는 위기입니다. 예전에 신라의 왜가 쳐들어와 가지고 정말 경주 함락 직전까지 갔던 어떤 그런 위기상, 첫 번째 위기상이 있었죠. 그때 누구였습니까? 뇌물마리간이었잖아요. 그 뇌물마리간은 SOS 보내요. 어디에다가 너무 급하니까 고구려한테 SOS 보냈죠. 그때 왕이 누구였죠?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 내려와 가지고 딱 해결해 주잖아요. 이때도 어떻게 본다면 신라에 있었던 제2의 위기 상황이었죠. 급했습니다. 옛날을 떠올립니다. 떠올리면서 또 고구려에 가는 거예요. 고구려에 가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고구려에 갔는데 고구려에 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네, 그 사람이 바로 김춘추예요. 나중에 태종 무열왕 최초의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자, 왜냐하면 선덕 여왕 그리고 그 뒤에 진덕 여왕 모두 여자죠. 이러면서 진덕 여왕의 끝으로 선골의 대가 끊겨요. 그리고 그 뒤를 김춘추가 잇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태종 무열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김춘추가 갑니다. 갔더니 연개소문을 딱 만나죠. 실세니까. 연개소문이 들어오라고 하죠. 너 왜 왔냐? 도와주십시오. 예전 광개토 태왕의 호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풀었던 하이와 같은 은혜를 지금 다시 한번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백제의 침략에서 구해 주소서. 라고 하자 연개소문이 껄껄껄 웃으면서 도와줄 수 있지.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아라. 자, 이러면서 우리는 쭈루루루루루 과거로 갑니다. 드라마 갔더니 장수왕 때 남진 정책에 의해 가지고 중원 고구려비 비석 꽝 세웠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신라의 진흥왕이 딱 비석 세웠잖아요. 중원 그 지역 그 동네 단양 적성이 딱 고였잖아요. 이건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한강을 다시 차지했잖아요. 그걸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거기는 고구려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연개소문 그 전에 연개소문이 정권 잡는 어떤 그 전에요. 이 고구려로서는요. 어떻게든 옛 그 한강 지역, 옛 고구려가 차지했던 그 한강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그 노력, 그 지역을 장수왕 이후에 빼앗겼던 그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연개소문 전에 활약했던 대표적인 장수가 있어요. 이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싸움에 나갔던 그 장수. 그 장수가 누굽니까? 그 장수가 바로 바보 온달. 온달이에요, 온달. 온달이 이 앞시기에 등장을 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한강을 되찾으러 갔던 온달은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너무 그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죠. 이 온달이 너무 분해서 관이 움직이지 않자 그의 부인 평강공주죠. 와가지고 하늘의 운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하늘나라로 평안히 가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자 드디어 그 온달의 관이
움직였다라는 이야기 있죠. 어쨌건 이 온달의 죽음 속에는요, 바로 이 고구려가 얼마나 그만큼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어떤 그 열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망의 계승자 연개소문, 다시 김춘추한테 얘기한 거예요. 좋은 기회거든요. 돌려주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춘추는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들 진우왕이 어떻게 해서 얻은 한강인데요. 나제 동맹을 깨고 말이죠. 정말 그 절친 관계를 깨고 배신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차지했던 그 한강 아닙니까? 그 한강을 다시 내놓으라고요.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못한다 라고 했더니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김춘추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망 나오죠.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 우리 민족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 if 경계소문이 조건 없이 신라를 도와주었더라면 우리 삼국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드라마 작가가 되시면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실 소재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if를 쓰는 겁니다. 저희는 그거 쓰면 안 돼요. 네. 그걸 쓰는 순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설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화려한 그 상상력이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 소설 작가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영역이 되는 거죠. 어쨌건 그렇게 한번 소설 한번 써보시면 또 재미있는 판타지 소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역사를 다시 쓰셔야 돼요, 그럼요. 자, 어쨌건 이 김춘추는요, 그건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실패하면서 어디로 가냐면요, 빰! 바로 당나라로 가는 거예요.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는 그 당시에 이 내상을 입었어요. 예,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도 고구려를 어떻게든 한번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안 되죠. 야, 뭐 고구려 이 온나라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라의 김춘추가 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꿈을 이뤄주겠어.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면 당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 라고 협상을 한 거예요. 협상을 해가지고 이런 협상이 됐겠죠. 만약 너희들 신라를 도와주었을 때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리면 고구려의 영토는 우리 당나라가 갖고 백제의 영토는 신라 너희들이 관리해. 뭐 이런 미략을 맺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드디어 이 나당 연합이 결성이 된 겁니다.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은 고구려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 신라는 백제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나당 연합의 결성 배경이 되는 겁니다. 나당 연합.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라 이 나쁜 것들, 이 신라 때문에 우리 영토를 잃어버렸어. 이 나쁜 것들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보는 관점은 조금은 좀 비역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신라는 살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라가 선택할 수 있는 어찌 본다면 최선의 선택. 우리의 어떤 관점 속에서 이 시대를 자꾸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의 선입견이고 우리의 편견이다. 그들의 관점 속에서, 그들의 입장 속에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시라. 그들과 따뜻한 진정한 대화를 나누시라. 이게 우리 강의의 목표입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1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 신라를 좀 바라보세요. 자꾸 노여움을 이렇게 분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요, 신라는 공공의 적이야. 신라 때문에 그 넓은 많은 땅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뭐 이런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어릴수록 갖게 되는 어떤 그 민족주의, 열렬한 뜨거운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 번쯤은 조금은 신라의 입장 속에서도 이 당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당 연합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나당 연합이 결성되자마자 백제를 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장면. 이러면서 세 번째 장면. 바로 백제의 멸망. 백제의 멸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백제의 멸망. 언젠가요? 660년이죠. 연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 번째 장면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제의 멸망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백제 성장 곡선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쭉 네, 그려내면요. 백제 성장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려집니까? 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슬쩍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성장 곡선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는요. 요 파트 배운 거죠. 네, 요 앞에 파트. 그래서 성왕의 어떤 사비천도 요 내용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이거는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복습 많이 되죠, 여러분들? 자, 이제 이 백제 멸망의 요 파트는 요 파트입니다. 요 마지막 파트, 남아 있는 파트를 좀 완성을 시키는 건데, 이 나당 연합이 이게 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옵니다. 나당 연합군이 말이죠. 자, 이러자 지금 수군, 당나라는요, 이 수군을 끌고요, 이 금강 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고, 신라는 김유신이 군대를 끌고 육지 쪽으로, 이 사비 쪽으로 쭉 협공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때 이 당나라와 맞섰던 이 기벌포 싸움이 여러분들 저쪽 그 나당 전쟁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여요. 예. 이 기벌포 싸움에서 참패를 합니다. 기벌포 싸움에서 참패. 이제 저쪽 강 쪽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길이 트인 거예요. 자, 이제 남은 쪽 한쪽 있죠? 바로 육지 쪽. 육지 쪽은 뭔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육지 쪽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계백, 결사대. 그 결사대를 이끌고 계백이 어디서 지금? 바로 황산벌 전투죠. 영화 황산벌도 있잖아요. 이 황산벌에서 김유신 부대를 맞아 싸웁니다. 계백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이 황산벌에 섰습니다. 이거 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좋습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건 좋은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역시 이것도 우리 시대의 관점 속에서 이 계백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런 선입견과 이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바라보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 당연한 도리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항전이니까요. 네, 이것도 한번 말도 안 돼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입장 속에서 한 번쯤은 바라보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은요 삼국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와서요 삼강행시도 보면요 거기에 적장이 쳐들어왔을 때 남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끊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여성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백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적장의 손에 의해서 능욕당하는 부인의 모습과 죽임을 당하는 이 자식들의 모습을 보느니 내가 죽이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자, 어쨌건 그 황산벌에 그렇게 가족을 다 죽이고 나왔던 이 계백. 황산벌 전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지게 되죠. 이때 이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이 계백의 황산벌 전투. 네. 그러면서 결국 660년에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저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백제의 부흥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얘기했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네. 백제가 여기서 그냥 물러날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자, 백제의 부흥운동. 제가 지도를 놓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제의 부흥운동은요.
크게 그 임존성과 주류성에서 주로 활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백제 그 도읍 근처가 되겠죠. 임존성과 주류성, 임존성과 주류성인데요. 자, 임존성 한번 써볼게요. 임존성과 주류성에서 백제의 부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임존성에서 활약했던 인물은 누가 있냐면요. 여기서는 흑치상지가 활약을 하고요. 주류성에는 복신과 도침이 활약을 합니다. 이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런 저항도 있었지만 외부적인 어떤 도움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금강하구 쪽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바로 백강입니다. 이 백강 전투가 있었어요. 이 백강 전투. 자, 이 백강 전투는요. 이거 참 미스테리한 전투예요. 미스테리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 참 미스테리한 전투예요. 왜 미스테리한 전투냐면 이 백제가 멸망되자요. 일본은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령이 됩니다. 이 일본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다 베어가지고요. 배를 무려 1,000척, 1천여 척을 만들어요. 거기에 동원된 군인만 약 4만 명. 이건 어마어마한 부대거든요. 정말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은 다 동원해가지고 이 백강 전투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본과 백제가 뭐야?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이건요. 그죠? 그냥 아이고 이 백제란 나라가 쓰러졌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천황은요. 그 일본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그 당시 천황은 바로 이 백강 전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규정을 내릴 정도로 그 당시 일본은요. 이 백제의 멸망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백강 전투에 그 어마어마한 병력이 지금 왔죠. 백제 부흥운동 왔죠. 이 당나라와 신라에 있어서만 정말 큰 위기, 이 위기가 바로 이 백강 전투. 어찌 본다면 여러분들 이 동아시아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나라와 일본과 이 백제가 붙은 거예요. 백제 신라와 같이 붙은 거예요. 나당의 연합군과 백제와 일본의 그 연합군이 붙은 백강 전투. 네, 일본이 배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요. 양은 많은데 좀 질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당나라의 수군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게임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백강 전투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면서 결국 이 백제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런 어떤 백제의 어떤 모습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백제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백제 역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서가 있다면 그 고려시대 때 그 만들었던 김부식의 삼국사기잖아요. 근데 그 김부식 삼국사기 이렇게 보면요, 백제 역사가 많이 이렇게 드러내요. 많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참 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남아놨는데 그 드러낸 장면들을 우린 좀 더 보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참 백제사는 참 많은 미스테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혹시 이 중에서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요, 백제사를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공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나라가 남았죠. 백제 멸망시켰고요. 자, 이제 다른 나라 네 번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장면은요, 이제 고구려 있죠. 이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고구려의 멸망. 668년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자, 이 고구려의 멸망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곡선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완성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곡선을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성장곡선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한 번쯤 휘청, 그죠? 예, 위, 그리고 또 한 번 휘청, 아주 크게 휘청하죠. 예, 전현, 백제, 그리고 소수리방의 개혁에 의해서 전성기를 맞이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어떤 성장 곡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파트는 요 파트, 네, 요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자, 이제 남은 파트죠. 남은 파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와, 정말 고구려는요, 진짜 그 민족의 방파제, 예,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이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정말 대단한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수나라, 이 수나라가 통일왕조, 남북조 시대를 통일시켰던 수나라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수나라가 요구를 해요. 너희들 고구려, 너희도 우리한테 항복해. 안 하면 혼내준다. 라고 했을 때 고구려가 어땠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푹 네, 하면서 오히려 선제 공격을 때립니다. 네, 바로 요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들어가죠. 무서운 나라예요. 네, 요서 선제 공격. 자, 이러자 수나라, 이것들 봐라, 어쭈? 라고 하면서 쳐들어오죠. 자, 먼저 첫 번째 쳐들어온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수나라의 문제였습니다. 문제 있어요, 이 사람. 네, 수문제. 네, 빵 깨졌습니다. 네, 제대로 깨졌습니다. 자, 그 다음 뒤를 이어서 또 수나라 또 쳐들어옵니다. 누구? 이번엔 양제. 네, 양제 역시 빵 깨졌습니다. 네, 이때 이 수양제를 빵 깨지게 했던 그 대표적인 전투가 있죠. 그 전투가 뭡니까? 네, 바로 이 전투가 요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이죠. 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죠. 이때 그 남은 그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수나라 장수 우중문, 여수장 우중문씨, 우중문에게 보낸다 라고 해서 탁 편지 한 통 보내잖아요. 그 시 내용이 뭡니까? 너 이미 전쟁에서 이긴 공로가 크니 여기 족한 줄 알고 돌아가시게 라는 이야기를 하죠. 네, 왜냐하면 당시 을지문덕의 어떤 전략이 뭐냐면 평양까지요, 그 수나라 군대가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밀고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 그 과정의 어떤 그 길 있죠. 그 길에 있는 모든 식량 같은 것들을 다 없앱니다. 다 없애고요. 그러니까 대군을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대군이 식량을 다 갖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 점령하면서 식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식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쳐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딱 편지 한 통 쏘는 거예요. 너의 공로 이미 높으니 그만 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우중문도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고구려가 이게 뭐 끝까지 그냥 항전하니까 도라는 가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퇴로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퇴로를 을지문덕이 띵 해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중문. 띵와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이 편지를 갖고 돌아가는 거죠. 지금 고구려 을지문덕이 항복했네요.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퇴로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돌아가는 길에 뚝 이게 물을 빵 터뜨려가지고 살수에서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죠. 몰살을. 그게 바로 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의 무엇? 귀주대첩이요. 이러면 안 돼. 알았죠? 귀주대첩은 고려 강감찬. 네. 여기선 살수대첩. 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수나라가 이 당나라로 교체된 데 있어서 결정적 키워드가 바로 고구려다. 이렇게 무리한 잦은 원정, 성공하지도 못하는 이 무리한 잦은 원정 때문에 결국 수나라는 단명합니다. 고구려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먼저 수나라가 거꾸로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신 겁니다. 자, 이러면서 당나라로 넘어가요. 상황이 또 안 좋아. 자, 이러자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 장성을 쌓아요. 장성을. 이 장성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천리장성이라는 겁니다. 천리장성. 네, 이런 것들을 쌓아서 당나라의 어떤 침입에 또 대비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드디어 당나라 쳐들어옵니다. 드디어
당나라, 이때는 당태종이죠. 당태종은 여러분들 중국 역사에서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 인기 짱, 아주 인기 굉장히 높은 그런 황제였죠. 그 당태종이 군대를 직접 끌고 들어왔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어느 싸움에서? 바로 안시성 싸움. 이 안시성 싸움에서 완전히 깨져버려요. 이때 뭐 그 들리는 뭐 이게 여러 야사들 보면 그 양만춘이라는 장수 있잖아요. 양만춘이라는 장수가 끝까지 항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 토성전이었죠. 성벽을 계속 쌓는 거예요. 뭐 이 대군을 끌고 왔으니까 남는 건 노동력밖에 없잖아요. 너희들 성이 높네? 우리가 좀 보여줄게. 이 많은 인원 동원해서 그 앞에 똑같은 높이의 성을 쌓는 거죠. 똑같은 높이의 성을 쌓다가 이게 워낙 빨리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흙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쌓으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버리면요. 그 흙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와르르르르 무너져가지고 이 같이 쌓아 올라갔던 이 성이 요 당나라 성이 휘릭 하고 무너지는 바람에 고구려 성하고 같이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버렸을 때 이 고구려군이 당황하지 않고 넘어가서 당나라 진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결국 당태종은 도망가기 바빴죠. 이야 정말 고구려 대단하구나. 너희 성주가 누구냐? 양만춘! 너 참 멋지다. 내 비록 적의 장수지만 너의 공을 높이 사겠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선물을 당태종이 양만춘에게 전해주고 돌아갔다. 라는 이야기도 전해질 정도로. 어쨌건 참 이 고구려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김춘추가 온 거예요. 김춘추가 온 거야. 와서 우리가 이 남쪽에서 밀고 올라갈 테니까 돈만 주면 당나라 당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라고 얘기를 해서 드디어 결성된 게 나당연합이었고 그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나당연합. 여기에서 결국은 여기에서 고구려는 668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 그러나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흥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놓고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요. 자, 여기에 지금 오골성, 여기가 지금 오골성이고요. 여기가 황해도 지역의 한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쪽이에요. 이건 이제 북쪽에서 활약하다가 밀고 내려와서 여기서 계속 저항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가 금마저입니다. 금마저. 자, 여기서 활약했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오골성. 이 오골성에서는 누가 활약을 했냐면 고연무라는 사람이 활약을 했고요. 한성에서는 건모잠이라는 인물이 활동을 했고요. 금마저에서는 안승이라는 인물이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특히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에서는요. 어느 시점 속에서는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신라의 도움도 있습니다. 신라의 도움도 있어요. 신라의 도움도 있습니다. 이 백제의 그 부흥운동소에서는 지금 일본이 도움을 줬잖아요. 그죠? 고구려 부흥운동소에서는 신라가 또 도움을 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점 속에서 이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요. 이때 이 당의 5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5번째 장면에서 이 당나라의 야욕이 드러나요. 당의 야욕. 자, 그 당나라의 야욕이 뭐냐? 분명히 미라클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때 김춘추한테 고구려 백제 멸망만 고구려는 당나라 거, 백제는 신라 거 뭐 이렇게 미라클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생각이 달라. 뭘 그래? 그냥 가져가 버리지. 라고 이제 이 당나라가 욕심을 가진 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 이 땅 한반도에 말이죠. 이 당나라가 뭘 설치하냐면
자, 여기 평양, 그 다음에 공주, 그 다음에 경주예요. 네, 여기가 이제 평양, 그 다음에 여기 공주, 예, 그 다음에 여기 경주예요. 자, 여기다가 이런 걸 설치하는 거예요. 바로 평양에는요, 안동도호부, 여기는 안동도호부,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요. 공주에는요, 여기는 웅진도독부,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는요, 계림도독부를 설치합니다. 계림도독부. 어허, 이 말은 그건 뭐예요? 이거 뭐 그냥 한반도 그냥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당나라가 지금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싹 가져가겠다.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자,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 신라와 당나라가 빵 붙죠.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나당 연합이 아니라 이제는 나당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당 전쟁.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살짝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당 전쟁. 나당 전쟁의 이 모습들. 자,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당 전쟁 큰 두 개 전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요. 네, 여기서 두 개 전투. 바로 여기 이 기벌포 전투 있죠? 기벌포 전투와 기벌포 쪽은 군산, 예, 그쪽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 매소성은 지금 의정부, 지금의 의정부. 예, 이 지역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예,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당나라를 축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고구려 땅에서까지 축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바로 이렇게 이 당의 어떤 야욕들을 저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면서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게 되더라. 언제요? 676년.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게 되더라. 자, 이러면서 영토를 어떻게 확정짓습니까? 네, 영토를 어떻게 확정짓냐면 영토를 이렇게 확정짓죠. 이렇게. 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대동강. 네,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까지 영토를 확정짓고 있더라. 이러면서 삼국통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삼국통일이에요? 고구려 영토는 다 뺏겼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안동 도호부 있죠? 이 평양 지역에 있었던 이 안동 도호부가 요동 지역으로 이 안동 도호부가 요동 지역으로 또 이제 이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삼국의 통일은 완성된 통일이 아니다. 진정한 삼국 통일은 고려 왕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민족의 통일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신라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남는 장사였어요. 그죠? 보세요. 신라 영토는 지금 경상도와 지금 강원도 일대를 또는 뭐 경기도 일대의 그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전라도를 완전히 장악한 어떤 그런 모습들. 넓혀진 거예요. 이런 삼국통일 과정 속에서 김춘추의 어떤 이런 판단. 김춘추의 이런 판단은 결국 신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남는 장사를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남는 장사를 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신라 입장에서는 영토를 넓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식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이 아쉽다는 거죠. 이 지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 그리고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자주적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비판의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라의 통일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삼국 항쟁에서 최종적 승리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가장 후진적인 국가, 가장 낙후한 국가, 고립되어 있는 국가, 그 신라가
진흥왕의 어떤 한강 유역 쟁탈과 바로 이 나당연의 외교 전략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당나라를 축출시키고 바로 이렇게 신라의 입장에서 볼 때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고구려 백제는요 이미 선진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수용하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 신라는 그들보다 많이 늦췄기 때문에 빠르게 그 변화의 모습에 대응한 것은 아니었을까? 외교 전략 이런 것들도 먼저 알죠. 이제 어떤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아하, 신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드디어 삼국통일에 성공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라가 이제 더 넓은 더 높은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신라의 모습이 되겠죠. 그 통일신라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전성기를 이어가게 될지 그 모습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